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또 하나가 눈길, 눈빛도 중요하다. 네. 뭐 그냥 뭐 총명함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뭐 이것도 언어의 유희인데요. 세상에서 강력한 총은 눈총이라고 그래요. 눈총 쏘면 그냥 레이저. 그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길은 또 눈길이라고 하고. 제가 기억에 박용화 시인이 쓴 시 중에 그 사람의 눈에는 심장이 올라와 있다. 와, 이 시 한 구절을 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 눈을 보면요, 이 심장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심장을 보는 방법, 그 사람 눈을 보면 안에 있는 심장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눈길을 보면 따뜻한 눈매, 눈길 속에서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 사람들한테 눈총 쏘고 막 이렇게 그런 거는 절반으로 좀 줄이시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시고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걸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에 이렇게 호응이나 좀 해주시고 맞장구나 쳐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따뜻한 눈길을 보여주면서 체중을 실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이렇게 호응해주고 예, 그러면 저 바깥에 있는 눈길도 녹습니다. 눈길. 나의 따뜻한 눈길. 근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이 눈을 좀 잘 못 마주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네. 또 우리나라는 사실 눈을 정확히 보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낯설긴 하잖아요. 낯설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와인 마실 때도 이렇게 건반하면 눈을 딱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하면 눈 약간 밑에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콧잔등 여기쯤 네. 보면 조금 편안하다고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저도 인터뷰할 때 가급적 사람의 눈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떨 땐 또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하긴 하죠. 예. 네. 그 또 이제 이성일 때는 또 더더욱 그렇고. 왜냐면 이 눈 속에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들이 이렇게 자꾸 표현이 되니까 그 박용화 시인이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거죠. 그 사람의 눈에는 심장이 올라와 있다. 눈에 이렇게 하트 뿅뿅.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는지 좋아하는지 아니면 빨리 끝내달라고 눈초리를 쏘는 건 눈총을 쏘는 건지 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눈치잖아요. 눈치. 예.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눈치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눈치를 보는 게 정말 대단한 엄청난 능력이에요. 엄청난 감각이죠. 감각입니다. 거의 저는 식스센스. 강의할 때도 눈치를 계속 보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일반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 하만택 테너님하고 같이 예. 강연했었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이제 20분 강의하고 노래하고 10분 강의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막을 바꿔서 하는데 네네네. 그때마다 이렇게 제가 관중들의 눈치를 보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교수님이요? 던졌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있어요. 신체성으로 다가오는 느낌. 와, 이 사람들이 내 메시지에 이미 벌써 무너졌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 그때는 더 폭발적으로 이제 막 이제 뒤흔드는 거죠. 근데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반응이 약간 싸늘하다는 느낌이 딱 든대.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바로 접고 다른 메시지를 꺼내는 거예요.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뒤통수를 치면 반응이 없네. 그러면 이제 옆구리 찌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발 걸어가지고 잡아뜨리고 이걸 계속 시정일관 종합적 판단을 하면서 그때그때 따라서 메시지를 다르게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고수들이 하는 전략이에요. 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사전에 내가 신화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안 풀린다. 눈치 봤을 때 안 풀리면 이제 바로 접고 다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 그것도 엄청난 순발력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이쪽 주머니 뭐 말의 주머니가 다 갖고 있다가 메타포나 에피소드를 막 여러 개를 꺼내가지고 반응이 뜨거운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죠. 그게 다 머릿속에 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치라고도 하고 조금 더 전문 용어로는 맥락적 사유라고도 합니다. 컨텍스트. 맥락적 사유. 그 맥락에서 내 이야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꼰대들은 이제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힘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눈치 줬는데 자꾸 눈치 주는데도 막 못 알아듣고 막 분위기가 싸늘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준비한 메시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 눈치도 아까도 이제 감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눈치가 없는 것도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막 촉각이 좀 둔한 사람이 있듯이 눈치가 또 둔한 사람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치 없는 사람은 본인이 찬조 강연을 하러 왔는데 제가 주연이에요. 예를 들면 90분 강의야. 이 사람은 3분만 스피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심지어 제가 30분 스피치 하는 사람 봤어요. 주변 반응이 싸늘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 계속해요. 그리고 제 강의 시간이 30분 줄어든 거잖아요. 네네네. 정말 가장 눈치가 없는 그분 국회의원인데 정말 이해가 갑니다. 네, 그래서 이해가 제가 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자기 이야기 끝나고 바로 나가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원래 정치인들 그러죠. 축사하고 바로 가죠. 네.
눈치 없는 사람들. 아, 눈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그걸 다 계산하셨을 수 있습니다. 내가 30분 동안 말하고 빨리 가야지 이렇게. 아, 근데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는데 아마 머릿속에 남는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 양반은 그러니까 3분 동안 임팩트 있게 쫙 짧게 한 다음에 강한 인상을 줘야 되는데 30분 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반감만 잔뜩 생긴 거죠. 오히려. 네. 그렇죠. 아, 그런 분들이 이제 막 눈길, 눈빛 막 이런 거 딱 눈총 이런 거 딱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멘트로. 저도 차단했어요, 그분. 누군지는 이제 밝히지 않는 네.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눈빛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네. 사실 그는 근본적으로 그냥 내가 좋은 눈빛을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좋은 마음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마음은 정말 속일 수 없는 게, 이제 우리 대표님 오늘 들어가셔가지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여쭤보세요. 네. 당신 저 명절 때 시댁에 갈 때 발걸음이 무거우냐 가벼우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싸울걸요? 네. 당연히 발걸음이 무겁지. 예를 들면 그러면 네. 발걸음이 무겁다는 얘기는 이제 마음이 잘 안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발걸음이 가볍다는 얘기는 자기의 의식과 관계없이 이미 마음이 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니체가 책을 정말 많이 썼잖아요. 예. 예.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 보면 선과 악을 따르지 말고 네. 좋고 나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사회가 정한 도덕이에요. 도덕. 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더라. 예. 이런 거 따르다가 인생이 피곤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너한테 좋은 걸 하라는 거예요. 네? 너한테 싫은 걸 하지 말고. 그리고 스피노자가 또 에티카라는 책을 썼잖아요.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잖아요. 예. 거기서도 그 친구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는 2배로 늘려서 하고 네. 나한테 슬픔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빨리 끊고 마음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서 생기는 호감도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내가 일부러 마음 먹는다고 막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까지 만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딱 벌써 자기도 모르게 다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을 먹는다고 바뀐다기보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중간에 이제 좀 이실직고를 하자면 네. 교수님 책 여기에 그 스피노자 에티카 이야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 제가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아, 오프닝에 네. 조금 차용을 좀 했습니다. 네네. 네네. 교수님은 스피노자에게, 저는 교수님에게. 네, 맞습니다. 네. 이실직고 하나 했고요. 사람 사이에 이제 거리도 되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물리적 거리일 수도 있겠고, 네. 마음의 거리일 수도 있겠는데, 네. 거리는 절반으로, 사이는 2배로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이제 한 2, 3년 전에 우리 아들을 결혼시켰거든요. 네네. 저는 주로 남의 결혼식에 쫓아다니다가 제가 직접 결혼식을 하려고 할 때 네. 이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누구를 초대할까? 그리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서울에서 하면 50명을 밖에 초대를 못하고 조금 내려가면 저 충남 천안에서 했거든요. 예. 천안에서 하면 식당까지 합쳐서 한 200명을 초대할 수 있대요. 교수님 또 그 인맥 넓으신데. 네. 그래서 200명을 추려보자. 그래서 이제 제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한 3만 5천 명 정도.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제가 연락 한 번도 안 한 사람, 누군지도 기억이 없는 사람도 네네네.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를 초대하면 막 기쁘게 생각하고 누구를 초대했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할 사람이 있고 초대를 안 했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있고 또 초대를 안 했는데 서운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인심을 좀 많이 좀 잃고 상하고 막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준이 나름 최소한 나하고 한두 번 밥을 먹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자. 어디서 그냥 명함을 주고받은 사람 말고 밥을 한 번씩 먹어본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추려서 200명을 초대했거든요. 정확히. 와, 거의 200명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명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평생 추구임 우리 아들이 갖고 날라가지고 미국으로 제가 지금 빚더미에 그래서 그걸 제가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00명을 제가 물론 이제 갚은 경우도 있지만 네네네. 그렇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다 봉투 내면서 이제 쌓아온 공덕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네. 저한테 이제 청첩장이나 조의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날라와요. 교수님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걸 보냈다는 얘기는 그분은 저한테 친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워낙 유명인사시니까. 네. 근데 저는 그분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제 머리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별 말씀이요. 네. 그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 이렇게 정중하게 제가 좀 가보면 좋겠지만 그날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약간 파이트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중하게 거절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거리를 4개를 만들었는데요. 공적 거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공적 거리는 3.6m 정도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청중이 관중들이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을 보는 거리가 게 이제 공적 거리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는 약 1.2m에서 3m 정도 되는 거. 네네네. 요걸 이제 오디션 보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 거리는 약 46cm에서 1.2m. 네. 서로 이제 악수하는 거리 정도. 네. 악수. 근데 가장 친밀한 거리가 이제 46cm 이내.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라든지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밀한 거리. 친밀한 거리? 네. 조금 더 좀 가까이 앉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나하고는 공적 거리밖에 안 되는데 예. 그분은 나하고 개인적 거리나 친밀한 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네. 나하고의 친밀도가 그렇게 그 사람이 느끼는 강도와 내가 느끼는 강도가 차이가 있으면 이제 인간관계에 이제 약간의 격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다 똑같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친밀한 거리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개인적 거리. 이렇게 쌍방이 다 같이 느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둘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나하고 굉장히 친밀한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은 나하고 공적 거리밖에 안 돼? 서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운하죠. 이럴 때부터 이제 인간관계에 이제 묘미가 발생하거든요. 그때 잘 감싸 안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야, 너 언제, 나 기억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가 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기억이 없어서. 뭐 하여튼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기회 제가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절의 미학을 잘 발휘해야 또 인간관계가. 그래서 이제 거리가 어려워요. 네, 거리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물리적으로 확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러면 욕지거리가 나오거든요. 욕지 거리. 네. 야. 그런데 거리가 또 너무 멀리 떨어지면 예. 귀머거리가 되거든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귀머거리와 욕지거리의 사이. 그 그 거리 조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쇼미더머니 나가셔야 되는데. 네. 혹시나 저도 이제 나중에 유영만 교수님한테 또 한번 이제 섭외 때문에 연락드렸을 때,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이러시면 또 이제, 이게 그 거리구나. 네. 공적인 거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거리가 마음대로 사실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서로가 좀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둬야 하는데 또 그러지 못해서 피곤하게 또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약간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는 한데 또 책을 통해서 재미를 주는 관계보다 기쁨을 주는 관계를 늘려야 한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재미보다 기쁨? 이게 어떤 네. 차이예요? 네, 그거는 어떤 분 작가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인용한 건데요. 저 책에 보면 이제 인용 출처가 나오는데 그 재미를 주는 관계는요. 이제 예를 들면 개그맨이나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주는 재미난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번 주에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그는 2번 이상 들으면 뭐 그냥 재미없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그 개그맨의 존재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존재 가치. 또 기분 떨어질 수밖에 떨어지게 없죠.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존재 이유를 계속 살려나가려면 재밌는 얘기를 계속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났을 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더 재밌는 얘기 없냐? 없어. 그러면 이제 갑자기 호기심이 떨어지면서 네. 갑자기 이제 감정 상태가 약간 안 좋을 수 있고, 그죠? 안 좋을 것까지는 없지만 좀 갑자기 이제 호기심이 떨어지고 흥미가 떨어지고 저 친구하고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내가 계속 가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더 재밌는 얘기를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게 이제 재미인 거고요.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분이 존재 자체가 나한테 기쁨인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막어, 내가. 야, 하지 마. 너는 그냥 그 상태로 존재만 해도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야. 유영만 교수님이 그냥 와 계시는 것만으로도 기쁨.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막어요. 왜냐면 본인한테 부담이 되니까. 근데 재밌는 관계는 나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근본적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물론 재미있는 인간관계도 많이 있어야 되고 좋지만 이제 후반전으로 갈수록 우리가 중년의 인간관계는 기쁨을 주는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게 근데 사람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은 누구야를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또 네. 반대로 내가 먼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또 그렇게 되려고 하지는 않고 얻으려고만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인지를 한번 반성해보는 거죠.
좋은 사람을 얻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자기는 바뀌지 않고 좋은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내가 그런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 사람 나한테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났지만 그 사람은 상대방을 나를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면 그게 이제 인간관계가 오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의 가장 출발점은 나부터 뭐 상대방을 재단하고 평가를 하는 건 먼저가 아니라 나부터 이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얼마나 상대방한테 좋은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좋은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의미 있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친구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노력을 하면 저절로 내 주변에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의미 있게 생기지 않을까. 네. 혹시 교수님은 좀 좋아하시는 음식 이런 건 어떤 거 있어요? 음식이요? 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고요. 아, 왜냐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매운 거에 대한 알러지가 생겼는지 이렇게 땀이 많이 나가지고 운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럼 안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안 매운 거. 예. 그럼 제가 다음에 안 매운 걸로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친해지려고.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나부터 돼야 되는 거고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네. 거고요.